6학년이 되면서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전몽울이 야무지고 단단해지면서 몹시 아팠다. 하루는 엄마가 도톰해진 내 젖가슴을 살금 쥐었다가 놓으며 우리 오목이도 이젠 처녀티가 나는구나 하고 대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질겁한 난 엄마에게 눈을 흘겼다. 엄마가 시장에 가서 광목을 한 필 떠왔다. 광목을 하얗게 삶아 뒷마당 고엽나무 밑에 숨기듯이 널었다. 엄마는 광목을 똑같은 크기로 마름질하여 가장자리를 감침질했다. 새언니는 광목을 아기 기저귀보다 좁고 작게 개켰다. 나는 그때 소문의 진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접었는지 양날개를 단 것처럼 삼각형이 되었다. 나의 생리대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와 새언니가 생리대를 만들어준 뒤 6달이 지나서야 몸의 것이 나왔다. 그 색은 뒷곁 담 밑에 묻어둔 김장독에서 막 꺼낸 김칫물이 하얀 눈 위에 떨어졌을 때의 빛깔처럼 선명했다. 새언니도 시내에 다녀와선 곱게 포장한 것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포장을 풀자 새하얀 젖가리개가 들어있었다. 새언니는 자기의 젖가슴에 대보는 신용을 했다. 새언니가 나에게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나는 금세 얼굴이 달아올라 도리질을 했다. 서울로 돌아간 흥기 오빠가 편지를 보내왔다. 네가 조금만 더 크면 빵집이 아닌 다방에 데리고 간다고 쓰여 있었다. 얼마 후 다시 보내온 편지엔 군대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었다. 난 군인이 싫었다. 싫어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순옥이네 언니가 바구니로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군인에게 겁탈을 당해서였다. 순옥의 언니뿐 아니라 함께 갔던 또래의 언니들 2명도 군인 여럿에게 모두 겁탈을 당했다. 나는 사전에서 겁탈이란 단어를 찾아보았다. 남을 위협하여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음 또는 강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너네 언니가 군인 아저씨한테 뭘 뺏겼는디? 나도 잘 몰라. 순옥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순이 언니가 불쌍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나는 엄마에게 강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다나. 엄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순이 언니가 그러게 처녀가 함부로 밤길을 까부르고 나댕기는 게 아니야. 엄마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그 뒤부터 내 의식 속의 군인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닌 눈이 툭 튀어나오고 입이 하마처럼 큰 괴물같이만 여겨졌다. 그래서 흥기 오빠가 입대한단 말에 그에 대한 호기심이 모두 가시고 말았다. 군에 간 흥기 오빠는 내게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흥기 오빠의 편지 내용은 언제나 짧고 간략했다. 언뜻 보면 무슨 암호 같았다. 너 잘 있니? 나도 잘 있다. 네가 보고 싶어 눈에 안약을 3개나 넣었다. 덕분에 눈이 엉망으로 짓물렀다. 주로 그런 내용이었다. 흥기 오빠가 날 놀리기 위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땐 진짜 그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난 시골뜨기인 걸 뭐. 그리고 군인은 싫어 하고 중얼거리며 애써 마음을 돌렸다. 주말에 작은 오빠가 상큼하고 야무지게 생긴 여대생을 집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난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건 새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난번 작은 오빠가 집으로 내려왔을 때였다.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해질 무렵이었다. 집안은 적요했다. 엄마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산과 들로 빤질거리며 나돌아다니는
불독 오빠도 집에 있을 리 없었다. 윗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윗방을 지나쳐 고개를 살그머니 빼고 골방을 들여다보았다. 골방은 어른 혼자 눕기에 딱 좋을 만큼의 크기였다. 그 골방에서 작은 오빠가 큰 대자로 누워 잠에 빠져 있었다. 밤새 어딘가로 나갔다가 돌아와 세상 모르고 잠든 작은 오빠의 머리맡에 뜻밖에도 새언니가 동그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뒷걸음질을 쳐 살림은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내가 살림문을 나서 몇 걸음 떼어놓았을 때 큰오빠가 집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다. 난 큰오빠에게 뛰어가 굿구경을 가자고 조를까, 그네를 밀어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나는 이미 큰오빠에게 토라질 대로 토라져 있었다. 나는 굿이 치러지고 있는 통샘 옆 느티나무를 향해 뛰었다.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느티나무가 요상한 소문에 휩싸여 그 요사로부터 부정을 막는 굿이라고 했다. 그 요상한 소문이란 느티나무와 말랑에 있는 의자바위가 밤마다 정사를 나눈다라는 것이었다. 느티나무 아래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장구, 부, 꽹가리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웠다. 뭐라고 주문을 외우며 간절하게 비는 무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난 굿구경보다는 계곡과 골방에서 보았던 작은 오빠와 새언니 모습이 꽉 차올랐다. 그 모습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음 한귀퉁이에서 해살을 놓았다. 굿구경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불현듯 걱정이 되었다. 큰오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큰오빠와 새언니가 예식 때 찍은 사진이 방바닥에 내팽겨진 채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새언니의 눈두덩이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 이튿날 작은 오빠는 쫓기듯 서울로 가버렸다. 한데 그날 이후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지연씨, 인사하지.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셔.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새언니는 환하게 웃었다. 아니, 환하게 웃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입꼬리가 웃을 듯 울 듯 묘하게 비틀렸다. 큰오빠가 새언니를 멀끔히 바라보았다. 작은 오빤 몹시 당혹해하는 빛이었다. 짧은 쇼트머리를 한 작은 오빠 여자친구만이 햇살처럼 밝은 웃음을 떠안고 있었다. 지연이라는 여대생은 작은 오빠가 서울에서 사다 준 서양 인형을 닮았다. 코끝이 쭉 곧고 산머루 같은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은 나와는 달리 목련처럼 눈부시게 희었다. 작은 오빠와 지연 언니는 뒷곁으로 갔다. 나는 부엌 문틈에 숨어서 그들을 엿보았다. 지연 언니가 딸기밭에 쭈그리고 앉아 딸기잎과 흙을 헤치며 딸기를 따서 작은 대소쿠리에 담아냈다. 비가 온 뒤라 아기 주먹만한 딸기는 대부분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이곳에 있으니깐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그런 평온한 기분이 드네요. 아버지 소원대로 형님이 이 집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텐데 내일이 시급하고 불투명하다 보니. 작은 오빠의 읊조리는 말소리가 항아리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음울했다. 그녀가 작은 오빠의 얼굴 가까이에서 그의 눈 속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우빈 씨, 이젠 그 일에서 손 떼면 안 되나요? 당신들이 애쓴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살얼음판을 딛는 것처럼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감시당하는 것도 이젠 아버지도 걱정이 많아요.
작은 오빠가 자신의 어깨에 기댄 그녀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다가 퍼뜩 놀라 턱머름 쪽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조그맣게 몸을 웅크린 나도 작은 오빠의 시선을 쫓았다. 그쪽은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살그머니 쪽문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작은 오빠와 지연 언니가 서울로 돌아간 다음 새언니는 골방에 들어가 할 일 없이 서성이곤 했다. 어느 날인가 그녀는 책이 쌓인 골방에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새언니 어디 아파? 그녀는 집게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꾹꾹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동공이 텅 비어버린 그녀의 표정은 가벼운 건불더미 같았다. 사촌 언니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다. 서울의 한 지물포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 형부 때문에 결혼식을 서울에서 치르게 되었다. 결혼식 전날 새언니는 하루 먼저 서울에 가야 한다고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다. 중요한 볼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득부득 새언니를 따라 나섰다. 말로만 듣던 서울을 다녀와서 또래들에게 마음껏 자랑을 하고 싶었다.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탔다. 이른 새벽에 출발한 탓인지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기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서울 구경에 들떴던 난 금세 지치고 말았다. 서울 구경이고 뭐고 다 싫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새언니는 약도가 그려진 쪽지를 손에 쥐고 작은 오빠의 자취방으로 먼저 찾아갔다. 그곳에 닿은 시간은 오후가 조금 지나서였다. 문을 따준 주인 아주머니가 경찰이 다녀갔다며 조사할 게 있대나 어쨌대나 방을 빼라고 하든지 해야지 원 신경이 쓰여 못 살겠다오 하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렸다. 방에는 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어수선했다. 새언니는 책을 책꽂이에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 책들은 대부분 영어와 일어로 쓰여진 외국 서적들이었다. 새언니가 펼친 책 속에 붉은 줄이 죽죽 그어 있거나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새언니는 손바닥만한 부엌에서 시장 봐온 물건들을 풀어놓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피곤한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홍곤한 잠에서 깨어났다. 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애기씨, 내 술 한 잔 받아요. 혼자 먹으려니 싱거워서 못 먹겠네요. 새언니가 내 눈앞에 술잔을 바짝 내밀었다. 나는 짜증을 부리면서 모로 쓰러졌다. 아이, 나 술 안 먹을래, 이씨. 새언니는 막무가내였다. 소주병 2개가 이미 비어 있었고 나머지 한 병도 반쯤 비어 있었다. 새언니는 자꾸 소주잔을 내 입으로 가져가대며 어서 마시라고 닥달을 했다. 나는 선잠 속에서 잔을 받았다. 소주의 기운이 짜르르하니 온몸에 퍼졌다. 전신이 노곤해지면서 다시 잠이 몰려왔다. 내가 술을 처음 입에 댄 건 막걸리가 처음이었다. 주전자를 들고 일꾼에게 새참을 내가는 엄마의 뒤를 따라가던 난 목이 마르면 짤끔짤끔 주전자 꼭지를 입에 댔다. 논뚝을 걸어 일꾼들 앞에 도착할 때쯤엔 주전자가 거의 반은 비기일수였다. 나는 달큰한 술에 취해 논뚝을 베고 잠든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 막걸리는 참 맛있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소주는 쓰기만 했다. 술잔을 꼴깍꼴깍 비운 새언니의 양볼이
해질 무렵의 능소화처럼 발그스름했다. 애기씨,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받던 날 상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그만 그를 다시 만났단 사실에만 감격했어요. 나중에야 내 맞선 상대가 그가 아니라 그의 형이란 사실을 깨달았지만 까짓건 뭐 상관없었어요. 친구들은 21살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라고 환상 속에 갇혀 있어서라고 말했죠.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의 눈빛은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끌려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항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새언니는 혀가 약간 꼬부라지긴 했어도 정신은 말짱한 것 같았다. 마치 술 기운을 빌어 얘기를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될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흐흥흐흥 소리를 내며 눈물을 그렁그렁 내비치기도 했다. 교수 딸이면 타냐고. 그녀는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아마 지연 언니를 빗대는 것 같았다. 도련님께 우리 애기 이름을... 새언니는 지금 뱃속의 아기 이름은 작은 오빠에게 지어달라고 하는 뜻 같았다. 나는 몹시 어지러웠다. 벽지에 자잘자잘한 꽃무늬가 새언니 어깨 너머 무더기로 흔들렸다. 천장이 뱅뱅 돌았다. 여보, 나 미쳤죠? 미쳤다고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겐. 나는 더 이상 새언니 이야기를 들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잠에 빠져드는 내 머릿속에 그녀의 넋두리가 점점 꼬리를 사리고 사라져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언니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제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방안을 말끔히 치워져 있을 뿐 아니라 장조림, 연근조림, 구운 김 등의 밑반찬이 정성껏 만들어져 있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하숙집에 들어온 작은 오빠는 몹시 당황해하며 물었다. 너 언제 왔어? 누구랑 어떻게 온 거야? 근데 누가 오지 않았었냐? 작은 오빠는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댔다.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왜 방을 비웠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새언니가 작은 오빠를 밤새 기다렸다는 말도 경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새언니가 술을 마셨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오빠는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책들이 꽂힌 자리가 뒤바뀐 것을 본 그는 입술 자위를 꾹꾹 눌러 씹었다. 나는 그만 묻고 말았다. 오빠가 뭔 죄를 지었는디? 임마, 죄는 무슨...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짙은 불안이 깔려 있었다. 나는 작은 오빠를 따라 예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걸었다. 그는 걸으면서도 무슨 생각인가 골몰해 있었다. 나는 그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느라 세 걸음씩 폴짝폴짝 뛰다시피 해야 했다. 예식장에는 엄마와 큰오빠가 먼저 와 있었다. 작은 오빠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엄마가 새언니의 행방을 물었다. 나는 새언니가 다녀올 때가 있다고 하며 그냥 아침에 나갔다고만 했다. 큰오빤 새언니 모습이 보이지 않자 몹시 허둥댔다. 그런 큰오빠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 후 새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도 새언니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친정에서도 모른다고 했다. 새언니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큰오빠는 행방을 감추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새언니에게 종주먹을 대듯 몰아붙였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다 온겨? 엉? 새언니는 한사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새언니에게 질려버린 큰오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에 개거품을 물기까지 했다. 그만하거라. 엄마는 엄한 눈빛으로 제지하곤 큰오빠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는 새언니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네가 제정신인 게냐? 헐몸도 아니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네 속갯말이나 속시원히 들어보자꾸나. 엄마의 목소린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새언니는 뜻밖의 그동안의 행방에 대해 털어놓았다. 처음엔 무작정 산으로 갔습니다. 묘적사라고 정막을 찾아갔는데 막상 가보니 그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스님 소개로 장애인 센터로 옮겨가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다.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이따금 자살에 대한 유혹에도 시달렸다. 그러다 보니 집이 그리웠고 가족의 소중함이 느껴졌다. 무조건 빌참이었다. 모든 걸 잊겠노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노라고 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쉰 다음 한마디만 했다. 피곤할 텐데 어여가 쉬어라. 그 뒤로 새언니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쌀뜨물을 받아 호박잎 된장국도 끓이고 햇감잘 넣고 아욱국을 끓이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새언니가 살림에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불안했다. 하루는 새언니가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냇가로 갔다.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붙이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평소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불 빨래를 거뜬하게 해냈다. 이불 호청에 풀을 먹여서 빨랫줄에 널었다. 호청이 꾸들꾸들 마르자 새언니는 나에게 한쪽 귀를 잡으라고 말했다. 새언니 내가 힘이 붙이다는 걸 알면서도 호청을 확확 잡아당겼다. 난 여러 차례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런데도 새언니는 그런 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예전엔 엄마와 번갈아 가며 다듬이질을 할 때 서툴러서 애를 먹던 새언니가 다듬이질도 혼자서 능숙하게 해냈다. 아직 풀기가 덜 마른 이불 호청을 솜니불과 겹쳐 꿰매는 바느질 솜씨도 능숙했다. 혹시 그녀가 행방불명 동안 이불 빨래와 바느질만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묘하게도 그럴 때만은 생생하게 생기가 돌았다. 새언니 눈치만 살피던 큰오빤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는 새언니가 없는 동안 끈끈어진 연처럼 일손을 놓고 집 안팎을 할 일 없이 서성였다. 매사에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사소한 일에도 역정을 내곤 했다. 새언니가 돌아오자 큰오빤 그녀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큰오빠는 새언니에게 부엌일을 많이 시킨다며 자주 화를 냈다. 새언니가 혼자서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나에게 퉁박을 주었다. 왜 네 새언니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냐, 네가 도와주면 안 되느냐 하며 야단을 쳤다. 부엌 한쪽에는 큰 두멍이 있었는데 물찌개를 지고 통샘에서 물을 길어다 채우는 일은 내 몫이었다. 윗마을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통샘이 2개 있었고 뒷곁 단밑에도 우물이 있었다. 그러나 우물은 통샘의 물맛 같지 않다고 허들의 물로만 썼다. 양쪽 어깨 아래로 늘어진 물통 안에는 물이 반통밖에 안 찼는데도
무척 무거웠고 물통이 바닥에 끌리듯이 아슬아슬했다. 앞으로 고꾸라질 듯 휘청거리는 나에게 새언니는 굳고 물지개를 벗으라고 했다. 새언니도 해보고 싶어 했다. 난 새언니에게 무엇이든 가르쳐 준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새언니는 지게를 지고 일어나자마자 비틀거렸다. 두세 걸음 앞으로 내딛다가 물지개와 함께 담벼락 밑으로 푹 처박혔다. 담벼락 밑에는 마침 호박구덩이를 파놓았었는데 인분이 가득했다. 새언니 옷은 온통 인분으로 뒤발이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는 어쩌자고 새에게 굳은 일을 시켰느냐며 엄마에게 몹시 역정을 냈고 큰오빠 나에게 냅다 고함쳤다. 이 지지배가 워치게 하려고 새언니한테 물지개를 지운경이? 큰오빠에게 말대꾸하는 건 금기여서 나는 속으로만 웅얼거렸다. 나도 물지개를 지는디 새언니는 어째서 안 되는감? 돌아진 난 큰오빠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큰오빠는 가족 앞에선 새언니 역성을 들면서도 그녀에게는 생태집을 잡았다. 너 그놈이 그렇게 좋은겨? 솔직하게만 말해보란마 말여. 트레바리를 치는 큰오빠를 새언니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무연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가 큰오빠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덧들어 놓았다. 큰오빠는 포다를 부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찌해야 마음을 잡을 경이 마마 말해보라고 지발. 서울로 가요. 갑작스런 새언니 말은 단호했다. 큰오빠가 잘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멍청하게 새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힘없이 대꾸했다. 그건 안 돼야. 여기는 내 고향인데 어찌게 떠난다나.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또 동생들도 내가 죄 건사해야 하는디. 큰오빠는 새언니에게 트레바리를 칠 때와는 다르게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큰오빠가 갈수록 서울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서울로 살림을 내달라고 졸라대는 큰오빠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엄마가 큰오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 서울 가서 뭐 해먹고 살게요? 덩덕새 머리를 한 큰오빠가 당황한 빛으로 새언니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표정이 구원을 청하는 초등학생 같았다. 새언니는 짐짓 딴청을 부렸다. 큰오빠는 밤새 대사 연습을 한 아이처럼 더듬거렸다. 설마 서울 가면 굶어 죽을라고요. 평촌 총구석에서 농사 지어봤자 뼈골만 삭지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요. 큰오빠는 새언니를 쳐다보며 나 잘했지 하는 표정으로 왼쪽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다. 하지만 새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엄마는 두 다리를 끌어안고 끙 하고 일어섰다. 농사일이 싫으면 취직을 시켜준다는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간절하게 타이르던 엄마도 이젠 입이 다 닳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엄마가 시원스러운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마다 큰오빠는 공연한 손짓을 하거나 몸을 더 심하게 비틀었다. 큰오빠는 들에 나가면 반나절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미추름한 새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다. 엄마는 큰오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는 한편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다. 땅을 좀 팔아서 큰애 뜻을 들어주시지요. 엄마의 청에도 아버진 단호했다.
장손이 집을 나가 따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여. 더구나 땅을 팔아서 큰을 내보내라니 말이 되는 소리라나. 정 농사일이 싫으면 신탄진 연초 제조창이나 남한제지에 취직을 시켜준대잖남. 아버지 고집도 완강했다. 자신은 보통과만 나왔어도 잘 살고 있다면서 큰오빠의 대학 진학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엄마는 훗날 그것이 아버지의 최대 실수였다고 두고두고 책망했다. 고향을 지키는 것도 중하지만 높은 공부를 시켜 사람을 훌륭하게 맹글어야 될 것 아닌가미요. 시골서 돈이 어디 있다고. 땅이라도 팔아야지요. 땅을 팔다니 말이 되는 소리라나. 아버진 천만부당하다는 듯이 손을 휘휘 내주었다. 당신은 모를겨. 땅 한떼기 이어 흘러들어와 뿌리 내리고 살아야 했던 절통했던 할아버님의 하늘. 할아버님이 자식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갖은 수모를 얼마나 견뎌냈는지. 땅은 말이여 조상 대대로의 숨결을 이어야 하는 길고 긴 끈앞을 같은 것이요. 아이고 이젠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안 좋구먼요. 어쨌든 땅은 안 돼야 절대로. 아버진 요지부동이었다. 난 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골라매에서 뿌리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었다. 겨울이면 하얀 서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 곳간에서 밤을 지새는 것이 예사였다고 했다. 이북을 고향으로 둔 증조 할아버진 이곳저곳 떠놀다 골라매에 눌러 앉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텃세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다. 증조 할아버진 마을 머슴이 되어 숨죽이며 살았다. 바쁜 모내기철이면 못밥을 전하르고 줄을 잡아주면서 모처럼 뿌리 내리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자식 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시킬 수 없었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고향을 자식 때에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증조 할아버진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남의 집 허름한 헛간을 개조해 들어앉았다. 성실하고 근면한 증조 할아버지는 땅을 소개해주는 일을 맡아 하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다. 이제 밝은 증조 할아버지는 주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중 아예 그 일을 떠맡게 되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허름한 땅을 마련한 뒤부터 점차 재산을 늘리게 되었다. 비오는 밤에는 을에 논두렁에 둑을 지키며 삽을 들고 서성였고 가뭄이 들면 물을 대려고 논둑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삶이 질경이 같았다. 밟으면 밟히고 짓이기면 짓이겨진 세월이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의 세월을 견디어냈다. 하물며 그런 땅을 물려받은 아버지 처지로는 한때기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땅은 곧 숨결이며 고향이라는 증조 할아버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자식 대도 농사꾼으로 성실하게 사는 걸 지켜보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었다. 땅은 인간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착지며 그곳에 생명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아버진 그 땅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장손인 큰오빠가 지켜주기를 바랬다. 큰애야 여기서 살아야 야. 땅도 집도 다 너더리 지켜야 야. 도해지 나가는 건 뿌리를 잃어번지는 거와 다름없는겨. 대처로만 떠들던 네 작은 애비 못 본겨. 아버지가 사정하는 투로 간절하게 달랬지만 큰오빤 여전히 막무가내였다. 나는 이 집의 몸 무엇인갑니요? 그를 설득하는데 지쳤는지 아버진 차츰 체념해 갔다. 상실감에서 오는 충격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지
아버진 점점 식욕을 잃어갔고 눈에 띄게 여유어갔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전에 없이 줄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안방 옆에 붙은 격골방 구석에 놓인 오동나무 괴짝을 바짝 챙겼다. 아버진 가끔 괴짝에서 누렇게 변질된 서류 봉투를 꺼내 햇빛과 바람에 말리곤 했다. 괴짝은 아버지 외엔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금기의 열쇠로 채워져 있었다. 한데 오동나무 괴짝은 가벼워서 나도 거뜬하게 들 수 있었다. 그 열쇠라는 것도 신형뿐이었다. 옆으로 쓱 밀면 어이없을 정도로 스르르 열렸다. 그런데도 아버진 점점 괴짝을 감시하는 눈빛이 되어갔고 가끔씩 끙 고집스러운 숨을 내뿜으며 숨길 곳을 찾는 눈치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되는구먼. 큰오빠도 만만치 않았다. 전에 없이 눈을 더 희번덕이기까지 했다. 내 인생을 아버님 어머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나요? 나는 아직껏 어머님 아버님 하라는 대로 다 했구요. 뭣도 모르고 월남 가서.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니까요. 억울한께요. 노발대발하는 아버지와 막무가내인 큰오빠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긴 팽팽하게 이어졌다. 툭 끊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현기증을 느끼게 했다. 끝내 큰오빠와 새언니는 괴짝 속에 있는 얼마간의 돈과 땅 문서의 일부를 훔쳐 서울로 출행랑을 놓았다. 아버진 화증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끝내 병석에 눕고 말았다. 큰아들로부터 받은 배신은 아버지에게는 깊고도 마른 절망이었을 것이다. 항우 아저씨가 아버지 방에 자주 드나들었다. 항우 아저씨는 여러 해 전에 아버지 중매로 참한 각시를 얻었다. 아버지는 항우 아저씨의 혼례식에 대한 비용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쌀 한 가마와 돼지 한 마리와 암탉 너댓 마리를 진숙이네 집으로 보냈다. 그의 혼례날 저녁 아버진 왕교 아저씨를 불러 위로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말게나. 자네 각시도 물색 중이니께로 사람은 짝을 잘 만나야 하는구먼. 넘치지도 지울지도 않는 짝을. 아버지는 우리 집 출입이 잦은 항우 아저씨에게 왕교 아저씨를 봐서라도 발걸음을 뜸하게 하라고 일렀다. 그 때문에 잠시 뜸했던 항우 아저씨는 아버지의 병환 핑계로 자주 드나들었다. 그의 각시는 아예 우리 집 굳은 일을 도맡다 하다시피 거들었다. 색시는 얼벗고 섞이긴 했지만 손이 아랫사람 알아볼 줄 알고 인정이 많았다. 그녀는 쥔댁에서 아예 살림을 낳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볼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다고 했다. 안방에서 아버지와 항우 아저씨는 낮은 목소리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때 자네 그 몰골하며 지금도 생각하면 아뜩하구먼.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지는 지금. 그들의 대화는 그것밖에 들리지 않았다. 항우 아저씨가 되돌아갈 때까지 소근소근 이야기가 계속되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도 항우 아저씨는 아버지의 원기 회복에 좋다는 약초를 애써 구해왔다. 나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하루 종일 재밌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종알거렸다. 그런 나를 향해 하얗게 웃던 아버지가 지병인 심장병과 우라증이 덧나서 끝내 손에 힘을 놓고 말았다. 엄마는 아버지 죽음 앞에 넋을 잃고 울음조차 잊었다. 나도 아버지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되지 않았다. 항우 아저씨는 소리도 없이 그 큰 퉁방울 같은 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 별세 전보를 받고 달려온 작은엄마가 서럽도록 울음을 토해냈다. 작은엄마 곁에서 새언니도 간헐적인 울음을 풀어놓았다.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아줌마가 새언니를 빗대는 양 작은엄마에게 물었다. 아니, 이니는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리 서럽대유? 상여에 매달려 울던 작은엄마가 코맹맹이 소리를 하며 말했다. 지한테는 기막힌 분이셨지요. 아버지가 작은엄마에게 각별했던 건 마을 사람들 누구나 아는 터였다. 학사 출신인 작은아버지는 집안을 돌보기는커녕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모두 유흥과 노름으로 날렸다. 그런 작은아버지에게 넌더리를 낸 작은엄마가 어린 사촌들을 두고 도망을 치면 아버진 며칠 후 수소문하여 그녀를 찾아 데리고 와 일꾼을 시켜 쌀가마니를 들여놓아 주었다. 작은엄마는 아이들과 시아주버님 때문에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새언니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며 아예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렸다. 냄편네를 꾀순거려 땅문설 가지고 주랭랑을 칠 땐 언제고 어이구 주제에 울기는. 아버지 상여는 복자아버지가 선소리를 내뿜으면 상두꾼들이 뒤음절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갔다. 어하 어하 대궐 같은 내 집 비워두고 어하 어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 어하 북망산천 멀다 하니 어하 어하 인간만사 묻지 마라 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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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목만도 못하구나. 아버진 저 상두곡을 들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구슬프게 상두곡을 부르는 복자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복자아버지가 흔드는 요령은 철양 맞은 소리를 안고 골라매를 굽이 돌았다. 상두꾼들의 상두가락도 청승스러웠다. 상두꾼들 속에 섞인 항우 아저씨의 눈이 토끼 눈처럼 시뻘갰다. 소매자락으로 거듭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목젖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걸 나는 보았다. 아, 아버님, 못난 놈 용서하세요. 큰오빤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꺽꺽 울었다. 하지만 장례식 동안 반성의 기미를 보이던 큰오빠는 그때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단박에 달라졌다.